이번에는 토털 포트폴리오 어프로치 TPA를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통합 포트폴리오라고도 하는데 TPA는 무엇이고 왜 퀀트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장으로 먼저 요약을 했는데요. 기존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Strategic Asset Allocation 방식은 에셋 클래스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적은 대로 Portfolio Decision through an Asset Class Lens라고 이렇게 적었고요.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국내 채권, 해외 채권, 원자재 등등 이런 식으로 자산군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각 자산군들에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투자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가장 좋은지 이런 의사결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자산군 내에서 어떻게 투자할지를 보통 정하게 됩니다. 근데 토털 포트폴리오 어프로치 TPA는 의사결정을 팩터 렌즈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보다 핵심은 포트폴리오 전체를 하나의 운용 목적을 정해서 그 운용 목표에 따라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운용 목표를 나타내는 거를 보통 기준 포트폴리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기준 포트폴리오 또는 레퍼런스 포트폴리오가 있으면은 그 기준 포트폴리오에 리스크랑 리턴을 맞춰 나가야 되는 건데, 자산군들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은 없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고, 근데 그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내리려면은 결국은 시장의 리스크 팩터들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국민연금에서 이제 TPA를 도입한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기사에서도 이제 TPA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제가 지난달에도 자산배분 관련 포럼을 갔는데 거기서 기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제 TPA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국민연금 기금운용 프로세스를 보면은 이거는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왔는데, 일단 첫 번째 기금운용 프로세스의 계획 단계를 보면은 5년 단위의 중기자산 배분을 매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간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이 표가 좀 작지만 표를 보면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중기자산배분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가지고 기금운용본부에서는 실제 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그 가이드라인을 갖고 그거에 맞춰서 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기금의 2월 말 기준으로 보면은 이렇게 전체 자산은 1,600조 원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이런 식으로 자산군들을 나눠서 자산군들에 얼만큼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 비중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비중은 최근 운용 수익에 당연히 영향을 받는 비중인데, 그 중기 자산 배분에서는 이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된 거는 원래 국내 주식이 한 15% 정도가 가이드라인인데, 워낙 최근 국내 주식 시장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투자 비중이 꽤 증가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이제 최근의 이슈였습니다. 5월 말에 발표된 이 자료를 보면은 2026년도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현실화하고 27년도부터 중기자산 배분안을 심의 의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대로 중기자산 배분은 이제 국민연금 기금의 향후 5년간 이렇게 자산군별 목표 비중과 운용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주식의 비중이 꽤 증가했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정한 거는 요 목표 비중을 가이드라인을 14.9%에서 20.8%로 조정을 했다. 그리고 이 자료에서는 이제 현실화한다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산 배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런 식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거고요. 사실 이 자료에서 핵심은 제가 봤을 때 이 SAA의 허용 범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내 주식이 지금 20.8%가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면은 실제 운용을 하다 보면은 운용 성과에 따라서 전체 기금에 차지하는 비중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도는 허용을 하게 되는데, 이 허용 범위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허용 범위를 5%로 가져간다라고 그러면은 상한선이 한 26% 정도가 될 거기 때문에 국민연금 기금에서 국내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예를 들어 28, 29, 30%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럼 26%로 가기 위해 낮춰야 되기 때문에 국내 주식을 이제 매도해야 되고,
그래서 시장에 그 물량이 나오면은 시장에 엄청나게 큰 충격을 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으로 가서 이 자료를 보면은 2024년 5월에 이제 국민연금에서 기준 포트폴리오를 도입하겠다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2006년부터 매년 중기 자산 배분 계획을 수립해 왔는데 현 책에는 장기 운영 목표가 없고 사전에 정해진 자산군만 투자가 가능하여 신규 상품이 상시적으로 등장하는 최근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중기 자산 배분에서는 자산군들이 정해져 있고 자산군의 목표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에 가이드라인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서 운영하는 것은 어렵고 그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은 자산군에 투자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자산군에 대한 투자 비중을 정하는 거는 기금 전체로 봤을 때 기금의 목표가 무엇인지는 잘 나타내지는 않기 때문에 장기 운영 목표를 먼저 수립을 하고 그거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기준 포트폴리오를 도입하고 기준 포트폴리오를 도입한다는 것은 TPA 방식을 도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기사들도 나오고 그리고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여러 보고서들도 나왔는데 첫 번째 이 자료에 나온 거를 보면은 이제 목표 지향적 자산 운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 관행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자산군에 기반한 한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나온 이 이슈 보고서를 보면은 좀 더 설명이 추가되어 있는데 일단 기사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도표인데 여기서 이제 연기금 자산 배분 모델의 발전 과정이라고 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정태적 스트래티직 애셋 엘로케이션이 기본적인 마코이츠 모델 평균 분산 모형 사용하는 것이고 국민연금은 현재 이런 방법을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블랙 리터만이 가변적 스트래티직 애셋 엘로케이션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동태적으로 들어가는 TPA가 결국 레퍼런스 포트폴리오를 사용하는 거고 기준 포트폴리오를 사용하는 거고 이제 글로벌한 많은 연기금은 이런 TPA 방식을 적용하고 도입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TPA에 대한 설명이 더 나와 있는데 제가 밑줄 그은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면 TPA 하에서는 단순화된 기준 포트폴리오를 활용하여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TPA 하에서는 개별 자산군별 위험 관리 방식 대신 전체 포트폴리오에 대한 통합 위험 관리 방식을 통해 연기금 전체 포트폴리오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TPA를 도입할 때 어려운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여기서 딱 설명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운용 목표를 가져가는 레퍼런스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되는데 그 레퍼런스 포트폴리오를 무엇으로 어떻게 정할지가 사실 그렇게 쉬운 의사결정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뭐 70, 30으로 가져가겠다. 그리고 뭐 최근 발표한 거로는 주식 65%, 채권 35% 이렇게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뭐 일반적인 방식인데 그 기준 포트폴리오를 정하는 뭐 이론 베이스가 있지도 않고 아직 기준 포트폴리오를 도입해서 오랫동안 적용을 한 그런 연기금도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되는지가 첫 번째 어려운 의사결정이고요. 두 번째는 그 레퍼런스 포트폴리오를 가져갔을 때 통합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라기보다는 두 번째로 해결해야 될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는 과제인데 뒤에서도 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포트폴리오 전체의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것은 결국 팩터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산군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때는 각 자산군을 개별적으로 분석을 하고 개별적으로 리스크 분석을 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고 그래서 목표 투자 비중을 정한 다음에 그 안에서 운용을 하면 되는 건데 근데 TPA 방식은 포트폴리오 전체를 가지고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전체의 리스크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고 그 안에서 내가 주식 채권 비중,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비중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를 계속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산군 간 비교도 해야 되고 그럼 비교를 하려면은 팩터 기반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뒤에서 제가 더 설명드릴 부분입니다. 이 도표 역시 기사들을 보면 많이 나오는 건데
현행 체계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중기 자산 배분을 하고 자산군들이 있고 자산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주어지면은 목표 비중이 있으면은 그거를 가지고 실제로 운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서 허용 범위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거고요. 근데 TPA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은 이 체계에서는 이제 레퍼런스 포트폴리오가 주어지고 그 레퍼런스 포트폴리오에 맞게 포트폴리오 전체를 운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레퍼런스 포트폴리오가 주식 70, 채권 30%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레퍼런스 포트폴리오의 장기적인 기대 수익률, 장기적인 리스크 이런 것들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때 각 자산군들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의사결정을 이제 해야 되는 거고 비중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를 이제 계속 분석을 해서 그 비중을 맞춰 나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새로운 자산군이 들어왔을 때 그 새로운 자산군에 투자를 할 건지 고려를 할 건지 기존에 어떤 자산을 대체할 건지 이런 것들도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석을 이제 계속 진행해야 되는 게 이제 TPA 방식이 됩니다. 이건 KKR에서 트래디셔널 SA와 TPA를 비교를 한 건데요. 첫 번째 보면은 이제 성과를 볼 때 기존에는 에셋 클래스의 벤치마크가 있고 그 에셋 클래스 벤치마크 대비 그 에셋 클래스의 알파가 발생했는지를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자산군마다 벤치마크가 있는 거죠. 근데 TPA에서는 자산군마다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 전체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와 펀드 전체의 아웃컴을 비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로소피는 기존에는 에셋 클래스 타겟이 있어서 그 타겟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 건데 TPA에는 다이내믹 웨이트를 사용해서 컨티뉴어스하게 이밸류에이션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이사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운영위원회에서 그 타겟 앨로케이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하고 그거에 맞춰서 운용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는 볼드에서는 레퍼런스 포트폴리오가 무엇인지 리스크 애페타이트, 리스크 정도는 어느 정도로 가져갈 건지 그거에 대한 이제 장기적인 운용 목표랑 레퍼런스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는지 그 정도만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 운용력을 볼 때 기존에는 에셋 클래스 가지고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에셋 클래스 스페셜라이제이션이 필요했고 스페셜리스트가 에셋 클래스 내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지 어떻게 투자를 할지를 의사결정을 했는데 이제는 포트폴리오 전체를 봐야 되고 자산군 간의 비교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유니파이드 팀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이제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크는 성과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존에는 에셋 클래스 벤치마크가 하나씩 존재했는데 이제는 싱글 레퍼런스 포트폴리오가 있어서 그것과 그 벤치마크랑 비교를 하게 되고 기존에는 에셋 클래스에 분산을 해서 분산 효과를 누렸는데 사실 자산군에 나눠서 분산을 한다라는 거는 분산 효과가 있어 보일지는 몰라도 실제 시장에 충격이 왔을 때 잘 분산되어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건 또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큰 움직임을 나타내는 팩터들에 충분히 분산이 되어 있는지 그렇게 리스크 팩터를 가지고 분산 효과를 분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몇 가지 헤지펀드 자료들을 더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는 2시그마의 자료를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는 AQR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2시그마에서는 TPA 어프로치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건데 여기서 첫 번째로 에셋 클래스 어프로치는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이 이 에셋 클래스 어프로치고 이거는 에셋 클래스마다 타겟 앨로케이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정하고 그거에 맞춰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에셋 클래스 렌즈를 사용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거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사실 에셋 클래스에 충분히 분산됐다라고 해서 그게 실제 리스크가 충분히 분산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자산군을 가지고 분산 효과를 충분히 그 분산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가 리스크 패리티 설명할 때 사용하는 자료인데 이 60-40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주식의 60%를 투자하고 채권의 40%를 투자하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의 전체 리스크, 전체 변동성이 있을 텐데 그 변동성에 각
자산군이 얼만큼 전체 포트폴리오 변동성에 영향을 주느냐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은 뭐 대략 60, 40 정도 줄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채권의 변동성은 너무나 낮고 주식의 변동성은 크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전체 변동성의 거의 대부분이 주식에서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실제 포트폴리오의 움직임이 시장의 요인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보려면은 단순히 자산군에 어떻게 투자했는지 투자 비중을 보는 게 아니라 리스크 배분을 잘 했는지, 그리고 그 리스크 배분이 이 팩터 배분도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건 그래서 TPA 어프로치는 무엇이냐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이거는 펀더멘털 리스크 팩터들을 사용해서 토탈 포트폴리오 분석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팩터 모델을 얘기를 할 때 영양소, 영양분 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최적의 식단을 짜려고 할 때 메뉴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섭취를 할지를 정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내 식단에 영양소가 골고루 잘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도 내가 상품들에 나눠서 투자를 했는지 자산군에 나눠서 투자했는지 그 메뉴들이 잘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영양소 레벨에서, 그러니까 시장 그 투자로 봤을 때는 리스크 팩터 레벨에서 잘 분산이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군 가지고 투자 비중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 팩터를 가지고 비중 의사결정을 해야 더 효과적이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 의사결정을 먼저 하면은 자산군마다 투자 비중이 정해지기 때문에 통합 포트폴리오의 리스크 관리는 제대로 할 수가 없는데 TPA는 자산군의 목표 비중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포트폴리오 전체의 리스크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TPA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여기서 팩터 렌즈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자료에서는 이 본인들 투시그마의 이 팩터 모델과 팩터 분석하는 이 툴이 아주 좋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내용은 넘어서 그냥 요 예시만 개념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시그마에서는 자기네들은 이런 팩터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주식시장의 스타일 팩터가 있고, 그게 아닌 매크로 스타일뿐만 아니라 이제 세컨더리 코어 매크로 팩터들도 있다라고 해서 이런 다양한 팩터들을 가지고 각 자산들, 각 자산군들의 리스크 분석을 진행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40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이렇게 각 리스크 팩터마다 익스포저가 어떻게 되는지, 얼만큼의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포트폴리오 전체의 리스크를 배분하면은 그 리스크를 분석하면은 어떤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보면은 실제 포트폴리오 전체의 리스크를 잘 분석하고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자산군에 몇 퍼센트 투자했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팩터들을 활용해서 포트폴리오를 분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은 당연히 가장 어려운 거는 팩터 렌즈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 TPA를 도입할 때 두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준 포트폴리오를 무엇으로 가져가느냐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포트폴리오 전체의 리스크를 어떻게 분석을 할 거냐라는 건데, 그 두 번째 단계에 있어서 팩터를 써야 하는 거고, 근데 그 팩터들은 어떤 팩터들로 가져가며 팩터들에 대한 분석은 정의는 어떻게 하고 각 자산들이 각 팩터들에 어떻게 노출되어 있는지의 분석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들이 이제 중요한 건데 그게 당연히 핵심이고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QR에서는 이거를 이제 퀀트 렌즈라고 설명을 하는데 결국 팩터를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AQR은 워낙 이런 퀀트 기법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뒤에 가서 보면은 자기네들과 같은 퀀트는 TPA를 정말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최근에 나온 26년 5월에 나온 자료인데, 일단 처음에 보면은 이렇게 TPA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Total Portfolio Approach in Investing has been described as buzzy but fuzzy. 그래서 buzzy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다 갖기는 하지만 fuzzy해서 명확하지는 않다라고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 프레임워크는 Portfolio Optimized Around Objective, 그래서
운용 목표가 있으면은 그거에 맞게 운용하는 게 기본적인 프레임워크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는 이제 어느 기관에서 이거를 도입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이걸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많은 경우 토털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를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라는 그 개념은 다 적용을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적용을 해서 어떤 모델을 도입해서 사용하는지는 아주 다양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도 딱 하나의 모델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통합해서 전체를 관리하겠다라는 게 기본 개념이고, 그거를 제대로 하려면은 팩터 기반으로 해야 되고, 다만 어떤 팩터를 가지고 어떤 분석을 하고 뭐 어떤 자산군을 어떻게 분석할지는 사실은 오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퀀트의 역량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와 같은 퀀트는 TPA를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유는 팩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분산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PA는 보드가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CIO가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 실제 운용력이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는지의 자율성이 더 극대화되는 거고, 근데 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판단의 기준은 퀀트 기법들을 사용해서 팩터 기반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료에서 하나의 예시로 보여주는 것은 appraisal ratio와 같은 지표들을 사용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competing for capital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 자산군들이 있을 때 또는 새로 고려하는 자산군들이 있을 때 경쟁을 해서 어디에 투자할지를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의사결정을 할 때 이제 appraisal ratio와 같은 거를 쓸 수 있다라는 거고, 그거는 포트폴리오 이론 기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어떤 건지를 보면은 여기 예시에서는 뭐 팩터에 대한 거를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진 않은데, 그냥 현재 주식 채권 포트폴리오가 있다라고 하고, 만약에 팩터도 주식과 채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어떤 새로운 자산군이 있을 때 그거를 투자를 할지 말지, 다른 자산군들 대비 특정 자산군을 선택하는 게 더 좋은지 안 좋은지를 의사결정을 하려면은 이런 식의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예시로 보여주고 있는데, 팩터가 주식의 움직임과 채권의 움직임이다라고 하면은 새로 고려하는 자산군이 이 기존 포트폴리오가 충분히 노출되어 있는 팩터의 영향은 제외하고 기존 포트폴리오와 완전히 다른 유니크한 리턴만 살펴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니크한 리턴의 appraisal ratio를 본다라는 건데, 결국은 변동성분의 알파이기 때문에 이게 유니크 리턴의 샤프 레이시오와 같은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유니크 리턴이 효율적인지를 보게 되는 거고, 그 유니크 리턴이 효율적이다라는 거는 기존 포트폴리오와 다른 유니크 리턴이 존재하기 때문에 분산 투자, 다각화를 하는 면에서는 당연히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그게 리스크 대비 리턴을 봤을 때도 효율적이다라고 하면은 포트폴리오에 충분히 포함시킬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자산군들을 추가할지를 고려하는 상황에서 그냥 단순히 샤프 레이시오만 보면은 거의 비슷한 샤프 레이시오를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주식과 채권이 설명하지 못하는 어프레이절 레이시오를 봤을 때 어떤 자산군들은 확실히 어프레이절 레이시오가 더 높기 때문에 그런 자산군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래서 통합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새로운 자산군은 당연히 추가할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자산군에 대한 투자 비중들이 가이드라인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어떤 자산군들을 추가하는 게 좋은지를 보면은 기존에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존에 포함하고 있는 자산군들과 비슷한 거는 굳이 포함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다른 것들을 찾아서 추가하면은 포트폴리오 전체로 봤을 때 분산 효과가 증가하는지, 운용 목표를 달성하는 데 더 좋은지 그런 의사결정을 하겠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거를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식 채권 두 개의 뭐 팩터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다양한 팩터들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내가 투자하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그게 만약에 왼쪽처럼 이렇게 자산군들의 투자 비중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포트폴리오가 충분히 분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식 시장에 충격이 왔을 때 뭐 국내 주식 시장과 해외 주식 시장이 둘 다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뭐 헤지 펀드들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자산군들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군들이 주식시장 충격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는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그 종합적으로 보려면은 팩터 기반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팩터 기반으로 보면은 내 포트폴리오가 각 팩터에 얼만큼 영향을 받게 될지, 얼만큼 노출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 그걸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지 정말 충분히 분산 효과를 누릴 수 있고 포트폴리오 전체의 통합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예시에서는 이제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2008년 금융위기 또는 2022년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포트폴리오가 마이너스 34%의 수익이 34% 손실이 발생했을 때 자산군들이 어떤 수익률이 있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전체가 34%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실제 효과적으로 이거를 분석을 하려면은 역시나 팩터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팩터들은 성과가 플러스였는데 어떤 팩터들은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발생했을 때 훨씬 더 마이너스 수익률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전체가 각 팩터에 얼만큼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재밌는 자료가 있어서 몇 개 더 가지고 왔는데 이 자료에서는 TPA는 마인드셋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용해야 된다라는 게 명확하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기본적으로는 포트폴리오 전체가 기금 전체가 하나의 밸런스 시트다 라고 해서 하나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글로벌하게 가장 큰 기금 중 연기금 중 하나인 칼퍼스도 TPA를 도입한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었고 국내에서도 한국투자공사가 이제 TPA 도입한다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는 KKR의 자료를 제가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은 이제 이들이 제안하는 뭐 practical framework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자기네들이 제안하는 거기는 하지만 이제 단계별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한번 확인하고 싶으시면은 이 자료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가 넣었던 슬라이드를 맨 끝에 그냥 다시 넣었는데 그래서 기존의 Strategic Asset Allocation은 자산군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 채권, 국내 주식 몇 퍼센트, 해외 주식 몇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먼저 하는 거고 그 의사결정들을 가지고 포트폴리오 전체, 연기금 전체를 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의 단점은 이 자산군이라는 게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전체 포트폴리오가 어떤 리스크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실 더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산군을 굳이 그렇게 분리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도 예전보다는 의문점들이 좀 있고 새로운 자산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크립토 같은 거를 포함할 거냐라고 하면은 기존의 스트래티직 애셋 알로케이션은 넣을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은 이 가상화폐라는 자산군에 몇 퍼센트를 투자하겠다라는 의사결정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TPA에서는 기준 포트폴리오라는 거를 정해서 전체 포트폴리오를 운용하기 때문에 그 포트폴리오의 가상화폐를 예를 들어서 뭐 0.1%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면 그러면 가상화폐에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가상화폐를 0.1% 투자하는 게 왜 좋으냐라는 거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타당성 분석을 하려면은 결국은 시장 팩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자산군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자산군은 실제 리스크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팩터들을 가지고 리스크 분석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리스크들에 노출이 되어 있다. 근데 예를 들어 가상화폐에 0.1% 투자를 하면은 어떤 리스크는 줄일 수 있고 어떤 리스크에는 뭐 조금 더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앞으로 시장에 이런 전망을 할 때 크립토를 활용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를 팩터 기반으로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퀀트 기법과 퀀트 운용력이 더 중요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기금들이 TPA를 도입하고 뭐 몇 년 동안 도입을 하고 나면은 뭐가 더 효과적이다라는 얘기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자료들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